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혼동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엄밀하게 좀 분할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사실 세미나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고요. 세미나 끝나면 이러다가 IMF 시즌2 오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제2의 IMF 아니냐, 그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2025년 경제 위기 옵니까? 경제에 취한다. 경제 이야기가 술술 풀리는 김광석의 경제포차.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한잔할 경제포차 첫 번째 게스트, 오늘 취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네, 오건현 단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신한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라는 조직을 이끌고 있고요. 오건영 단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랑 한잔 하면서. 네네. 예. 컨셉이 참. 저는 취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 준비돼 계세요? 저는 천천히 마시겠습니다. 이거 모형회가 아니고 네네. 진짜 회입니다. 땡기시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네네. 한잔 하면서 첫 번째 질문. 우리 위기의 역사 저자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포차의 안주가 될 게 바로 오늘의 책 위기의 역사거든요. 예.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2025년 경제 위기 옵니까? 금융 위기 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훅 들어 갑자기 깜짝 좀 놀랐긴 하는데요. 저는 일단 위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정의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97년에 겪었거나 2008년에 겪었었던 외환위기 혹은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제일 큰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해 12월 달부터 많이 받았던 질문이 위기 아니냐, 이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외환위기하고 금융위기라는 단어를 혼재해서 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엄연히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들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많이 뛰니까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근데 그 질문 너무 자주 받았던 게 22년도에 기억나시겠지만 레고랜드 사태 때 환율이 1,440원 넘은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 그걸 또 넘어섰었지만, 근데 그 1,440원 넘을 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외환위기, 금융위기 질문 정말 많았었어요. 세미나 끝나면, 사실 세미나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고요. 세미나 끝나면 이러다가 저기 IMF 또 시즌2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제2의 IMF 아니냐, 이제 그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때 받았던 느낌은, 그걸 질문하셨던 분은 약간 답정너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미 왔다. 부정하지 마라.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물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저도 비슷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 교수님도 똑같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보통 이제 환율에 대해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그 라떼는 말이야 정도의 레벨의 그 말이 뭐냐면, IMF 때는 말이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잖아요. 외환위기 때 워낙에 그 이례적인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저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뛰는 거에 대해서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불과 3년 전만 해도 1,200원만 넘어도 우리 다 무섭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1,200원 내려가면, 제 생각엔 1,200원, 20원 오면 환율이 왜 이렇게 싸냐고 그 얘기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참고로 1,300원 넘은 게 22년도 8월이었어요. 그때 1,300원 넘으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사실 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외환위기하고는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1,400원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지만 또 그 얘기도 또 다른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환율의 레벨만 보면서 외환위기를 논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좀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 먼저 금융위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금융위기라는 거는 금융기관들이 돈이 모자랐을 때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직관적으로 이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예금을 한 달짜리도 하고 6개월짜리도 하고 1년짜리도 하는데, 은행은 대출을 뭐 3년, 2년 이렇게 길게 대출을 해줘요. 그럼 제가 맡긴 돈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저는 중간에 돈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불안하면 찾으러 갈 거지 않습니까? 한 달 맡긴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열흘 만에 찾으러 갔는데 은행이 그걸 홀딱 대출을 해준 거죠, 이미. 3년짜리로. 그러면은 제 돈을 줄 수가 없을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은행이 I'm sorry 하는 순간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소문을 내겠죠. 은행에서 돈을 못 준댄다. 이러면
이게 뱅크런이죠. 다른 사람들 다 뛰어가가지고 그렇죠. 그 SVB 사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돈을 다 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은행이 대출해 준 걸 갖다가 빨리 갚으시라고 하기 전에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이 지급할 돈이 없어지니까 뱅크런을 결국엔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고 이게 금융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보는 금융위기는 그래서 은행이 예금을 받는 거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 사이에 이게 기간의 미스매칭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짧게 빌려서 길게 빌려다 주는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요번에 그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한국은행의 대응도 되게 빨랐다고 보는 게 무제한 RP를 얘기해 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개념만 따라가 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1,000만 원이 있어요. 예금을 1,000만 원 하셨는데 1월 말일자로 이 예금이 만기가 돼요. 1월 말일 날. 그러면 이 만기가 딱 되면 그동안의 그 이자를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자를 다 받으실 수 있는데 갑자기 오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갑자기 쫄려서 오늘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깨버리시면 며칠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이 이자 못 받고 그냥 중도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보통 이제 솔루션이 뭐냐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금담보대출 10일만 쓰시다가 만기가 되면은 그냥 그 예금 깨면서 대출 갚고 그러면 이자 다 받으시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무슨 말씀이냐면 중간에 예금을 깰 필요 없이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어려운 거를 메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은행도 똑같죠. 뭐냐면은 예금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누군가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이나 이 대출 자산들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면 급전을 땡겨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그걸 해주는 거죠. 무제한 RP라는 거는 은행이 필요한 만큼 예금담보대출 해줄게요.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돈 언제든지 중간에 찾아가지고 메워줄 수 있으면 돈이 막혀가지고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거죠. 하나 볼 건 뭐냐면 금융위기하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이제 결국엔 금융 시스템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겪어봤다는 거.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걸로 대응해줘야 되는지가 바로 나와주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SVB 사태 때 우리나라가 이제 바라보면서 엄지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뱅크런 나오는 거. 그거 보면서 노고를 송연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스템 강국인데, IT 강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탄탄한 방어막을 구축을 한 거거든요. 그게 저는 금융위기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응 방법을 안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은행들이 금융위기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타이트하게 자본을 갖고 있어요. 자본이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행의 자본은 결국 이거잖아요. 자본은 주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기업이 무너지게 됐을 때 특정 이제 그 회사가 파산을 하면 제일 먼저 주주들부터 털려나가고 주주가 다 털리고 나면 그때부터 채권자들이 후순위부터 털려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많다는 건 나 채권자가 손해보기 전에 앞에서 죽어나갈 수 있는, 앞에서 이걸 쉴드를 쳐줄 수 있는 자본이 두텁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은행들이 이 자본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러면 웬만한 충격 견딜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금융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보통 답을 드리면 바로 세 가지고 그래서 외환위기는 오지 않겠냐.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 그러니까 참고로 막 환율이 올라가지 않냐. 근데 저는 이제 그때하고 달라진 건 첫 번째는 외환 보유고가 엄청나고요. 세계 9위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부각이, 제가 저기 책에 쓸 때는 거의 아무도 별로 관심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대외 순금융자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제 서학개미도 많아지고 이게 1조 달러예요. 저 한 잔 드시면서 하시죠. 예. 드시면서 하시면 저도 좀 편안하게 또 드시면 저도 편하게 먹으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위기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위기에 당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 테니스에 좀 미쳐 있거든요. 아시죠? 네. 아시잖아요. 근데 테니스는 라켓을 이제 들고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속도로 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간 스피드는 100m 달리기보다 더 빨리 달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공을 못 받게 던져요. 못 받도록 공을 던진 것을 어떻게든 달려가서 받아내면서 상대방이 못 받게 쳐내야 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 운동하면 한 일주일 중에 한 번 정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초반에 테니스 치다가 넘어질 때 이 라켓을 들고 넘어지니까 이렇게 바닥에 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상처가 났습니다. 심하게. 그리고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또 이렇게 넘어져서 또 상처가 그래서 이렇게 상처 흉터가 남았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니까 쉽게 말하면 IMF 외환위기, 글로벌 팬데믹 경제 위기를 겪으니까 이제는요 제가 낙법을 해요. 그러면 테니스를 5년 이상 친 사람들은 다 합니다. 넘어질 때 반드시 라켓을 던져요. 라켓을 놓고 넘어져요. 그럼 안 다치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등을 거치면서 다시는 이걸 반복하지 않겠다. 라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말씀하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게 경제위기 옵니까? 금융위기 옵니까? 제가 하도 그렇게 질문을 받아가지고 저는 경제위기 온다고 전망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 인생 동안. 근데 제가 경제위기 올 거라고 전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하도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경제위기와 경기 침체를 혼동하시는 그렇죠. 예. 오죽했으면 이 책 전책이에요. 24년 전망서의 프롤로그에다가 경제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그렇죠. 예. 엄연히 일부러 다르죠. 써놨어요. 예, 엄연히 다르죠. 근데 저는 이제 경기 침체 올 거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이 경기 침체예요. 잠재 성장률을 못 웃돌아요.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려웠고 또 내년도 어려운 이렇게 23, 24, 25 계속 어려운 소위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경기 사이클상의 하강 국면, 경기 침체 맞죠. 근데 경기 침체 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마 몇몇 뭐 방송이나 유튜버들이 경제 위기로 썸네일을 박는다. 그럴 수 있죠. 아마도 아니면 들으시는 분이 저는 분명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경제 위기 온다고 또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만큼 경제 위기로 가정할 때와 경기 침체로 가정할 때 경제 위기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걸 뜻하고 경기 침체는 이제 사이클상 하강 국면을 뜻하니까 전혀 다른 모습인데 경제 위기라고 그냥 가정하면 사실 전액 현찰로 묶어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은행에 저축하는 거 신한은행 빼고 신한은행 빼고는 은행에 다른 은행 다른 생각 있으시면 나오세요. 나와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불안한 거니까 금융위기, 경제위기 올 거라고 가정할 거면 전액 현찰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현찰보다는 그 케이스라면 진짜 위기라면 달러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화의 가치가 계속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위기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말씀하셨던 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질문이 이제 이렇게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경제 위기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럼 주가는 계속 오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제 위기와 주가 하락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해석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위기가 뭔지로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난 주가만 빠져도 위기예요라고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위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 외환위기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100년 만의 위기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뭐 석유 파동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닷컴 버블 붕괴 있었지만 그거 위기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30년간 경제가 안 좋았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지 장기 침체라는 표현을 쓰지 일본의 금융위기라는 표현은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엄밀하게 좀 분할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우리 오고정 단장님하고 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생각이 비슷하니까 서로 되게 밖에서 경험한 속상한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 같은 마치 직장 상사 뒤에서 욕하는 것처럼 그런 술자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저 한 잔만 더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소주입니다. 제가 세 잔은 무조건 마시면서 말씀드리려고 짠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위기의 역사를 지금 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위기가 안 온다는 거잖아요. 저도 위기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강연할 때 따라해 주세요 하면서 따라하시라고 합니다. 저성장 고착화.
전 저성장 고착화를 따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위기 올 건가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근래 경험했던 위기가 말씀 첫 번째로 나눠주신 금융위기, 그리고 외환위기. 예, 그렇죠.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그렇죠. 예, 약간 다른 결이긴 하지만, 예, 예, 예. 근데 성장률 면에서는 움푹 꺾이는 공통점이 있죠. 이걸 저는 위기라고 가정하고요. 자, 그러면 금융위기의 성격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외환위기 오는가입니다.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이 최근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또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원달러 환율을 보이니까 이러다가 외환 보유고 빨리 줄고 단기 외채 빠져나가고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외환위기라는 건 국내에 달러가 부족하면서 생기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지금 4,150억 달러 정도 돼요. 세계 9위입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비관적인 게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참 힘들어요. 수출 금액을 보면 이제 아마 뉘앙스를 느끼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12월 말에 나왔던 기사가 그 사상 최고 수출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가 않다. 왜냐면 22년도에 이제 7천억 달러가 좀 안 되는 수준에서 수출이 됐는데 이제 2024년에는 그 레벨을 넘어섰으면 좋겠는데 그 레벨을 못 넘어설 수도 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수출이 다소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부진하면 사상 최고치를 못 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하고 똑같냐면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런 거죠. 같은 반인데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망쳤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못 보셨나요? 했더니 여쭤봤더니 사상 최고치를 못 넘었다. 사상 최고치가 얼마죠? 98입니다. 그럼 이제 주먹 날아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대국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건 저도 오케이. 뭐 이제 관세 이런 것 때문에 힘들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수출 대국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달러 벌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공감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무역 흑자도 2024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 게 팩트고요. 그러면은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 때 빚이 많으니까 큰일 났어요. 빚 많으면 안 좋은 건 맞는데 빚이 많아도 돈을 잘 벌면 그 빚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빚이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게 힘든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쌓아놓은 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달러를 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이제 요즘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순대외 금융자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대외 금융자산이 지금 우리가 1조 달러 가까이 되는데 그게 개인들의 해외 투자 자산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지금 1조 달러 가까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 그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1조 달러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율이 뛰었을 때는 달러에서 번 거잖아요. 그럼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서 돌아오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아이고 달러 부채도 있지 않냐. 대외 순금융자산은 해외 자산에서 순부채를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가 올랐을 때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대차대조표가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되려. 이게 옛날하고 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그 외환위기 당시에는 관리 변동 환율제 사실상의 고정 환율제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사실상의 고정 환율제잖아요. 관리하는 거니까 한 800원 정도에서 고정을 시켜놨어요. 다들 이제 달러가 더 올라갈 텐데 정부에서 달러 가격을 막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달러를 800원에 살 수 있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원래 2,000원에 사야 될 걸 800원에 살 수 있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달러 사야죠. 그러면 이게 고정환율제 잘못 쓰면은 투기가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헤지펀드부터 시작해서 투기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그때 300억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 이제 수주 안에 털려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직후부터는. 변동환율제를 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800원, 2,000원짜리를 800원에 사주는 게, 팔아주는 게 아니라 2,000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잖아요. 환율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하고는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도 굉장히 많이 쌓아놨잖아요. 대외 건전성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려면 그 전에 상당히 많은 나라가 먼저 고통을 겪고 그 추풍 낙엽처럼 흔들린 다음에
그 다음에 구위가 흔들려야 되지 않겠냐. 예, 구위가 먼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좀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단기로 논하는 거는 조금 좀 과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근영 단장님께서 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집필해 주셨고, 과거 역사적인 위기 상황, 경제 위기 상황과 비교해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 그러니까 이 위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뭐 각계 경제 주체들이 준비를 했다라는 메시지로 좀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뷰를 주셨어요. 네. 근데 외환위기 가능성을 진단할 때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고서 다시는 이거 재현하지 말자 하면서 우리나라가 기재부 예산을 100조씩 1년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투입하기로 해서 뭐를 만들었냐? 국제금융센터를 만들었어요. 저도 국제금융센터 자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국제금융센터는 쉽게 말하면, 아주 심플하게만 말씀드리면, 외환위기 올지만 모니터링하는 기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 정도니까. 물론 기재부 예산과 민간 금융사들의 예산을 합해서 마치 협회처럼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외환위기를 다시는 반복시키지 않겠다라는 준비가 한 가지 돼 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외환보유액도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제가 두 번째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단기 외채와 장기 외채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단기 외채가 절대적으로 많으면 단기간에 빠져나갈 돈이 많다고 볼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기 외채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죠. 그걸 절대로 높이지 않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나 제가 정부 옹호하거나 한국은행 옹호, 기재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진단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전해드린다면, 우리가 빌려온 돈도 중요하지만 빌려준 돈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도 중요하지만 채권도 중요한데, 대외 채무와 대외 채권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채권 규모가, 그렇죠? 순채권국이,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오기 전에는 순채무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면 순식간에 외환위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채권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빠져나가는 순간에 우리도 돈 돌려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외환위기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 단장님과의 이 대화가 이 거시경제를 제대로 진단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저의 언어도 있지만 단장님의 이 오랜 또 금융권에서 경험한 여러 경험과 지식과 널리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위기로 가정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외환위기도 그렇고 금융위기도 그렇고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 일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 한 잔 주세요. 이거 어우,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10원 뛸 때마다 다 위기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면 그러면 이게 그쪽으로는 크게 사실은 이슈가 불을거지지는 않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그냥 겪어왔던, 그게 뭐냐면 소문난 잔치, 위기도 소문난 잔치처럼 돼 있으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게 여태까지의 패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금융센터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민간에서도 이 위기에 대한 이슈를 계속 이게 리프레시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한 면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너무 과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공포를 만드는 건 문제지만 계속해서 경각심을 이끌어주는 거,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순기능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요, 한번 선배님으로부터 이런 대담을 나누다가 위기 올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위기가 안 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선배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김 교수가 위기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위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특정인을 제가 폄하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저는 그때 반문 드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제 선배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참은 표현이 있었는데 선배님 같은 분들이 이런 위험한 부분들을 강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로 전개되진 않을 것이다. 예, 중요한 말씀드렸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비슷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정말 위기가 올 것이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냐, 영어로도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그냥 이 사이클상에 있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사이클상의 확장 국면이냐, 둔화 국면, 이것과는 달리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마비되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이 만약에 온다고 가정하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도,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도, 우리 가계의 재테크적 투자 의사결정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전제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올바른 그 경기 판단을 하시는데 이 위기의 역사라는 안주를 벗삼아서 우리 오은영 단장님은 참치를 하나도 안 먹지만 예. 저만 대신 먹고 있습니다. 하나 드셔주세요. 자, 정말 이 위기의 역사의 저자답게 과거의 위기의 어떤 흔적들을 비교해서 2025년 많은 분들의 궁금증, 경제 위기 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름 좀 안도, 예. 나름 올바른 경기 판단 하는데 참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는 겁니다. 네. 너무나 호경기가 이어져서 지금의 이 아름다운 상황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낙관론, 여기서 아니함이 싹 듭니다. 위기라는 것 자체가 신경 쓰지 마. 네. 이런 느낌이 첫 번째 생기고요. 그런 상황에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 예상하지 못했던, 그게 환율의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책에서 거한 사위라는 표현을 썼어요.